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2025 을사년 새해 처음 보내드리는 방송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특히 연말에 일어난 다양한 뉴스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가운데 2025년은 마침내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생각과 자세로 임하시는지요? 특히 이곳은 대통령 취임식이 대기하고 있어서인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들로 분주합니다. 더욱이 취임 즉시 불법 체류자 추방에 최고 초점을 맞추고 준비 중이라는 새 정부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해는 모든 것의 새 출발도 의미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희망찬 한 해를 꿈꿔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의 토픽은 버려지는 신생아들, 지하 벙커, 패스포트의 미래, 다양한 쿠킹 오일, 그리고 록킹입니다. 지난 한 여름밤이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소방차들은 쓰레기 안에 버려진 핏덩어리, 신생아로 향해 달려갑니다.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달려갔는데요. 경찰은 이미 장소에 도착해 있었고 흐트러진 쓰레기 백들과 박스들 사이에 신생아는 아무 소리 없이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사실 한 25년 전만 해도 휴스턴 지역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신생아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 텍사스주는 전국에서 최초로 Safe Haven Law 법을 통과시키면서 신생아를 처리해야 하는 사연이 있는 경우에 베이비를 놓고 갈 수 있는 정해진 장소를 마련하고 이 엄마에게 어떤 질문이나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었죠. 그러함에도 텍사스주에서 베이비를 놓고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 봄부터 버려지는 신생아들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휴스턴 남부 지역에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할 수 있는 이 도네이션 빈 바로 옆에 누군가 베이비 보이를 놓고 갔고 또 휴스턴 서쪽 교회 지역에는 이 베이비 걸이 수풀 안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이 두 베이비 구조되고 생존했습니다. 또 8월 들어서는 휴스턴의 산업지역 공장 근방인데요. 쓰레기 트럭을 처분하는 컴팩터에서 2명의 베이비가 발견되었는데 불행히 2명 모두 사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텍사스주 차원의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on Services 발표에 의하면 올해만 최소 18명의 베이비가 유기되었다고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 샌안토니오의 워터버거 근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숫자가 10여 년 전만 해도 8명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어떤 패턴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한 유산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간이 되었건 근친상간이건 예외 없이 모든 케이스 유산이 금지되는 곳입니다. 공화당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병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불법 이민자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을 정리하고 추적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여성들 잡힐까 하는 두려움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현실이죠. 이런 모든 것이 신생아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텍사스 주정부는 공화당 리더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임신한 여성들이 만약 베이비를 낳고 키울 상황이 아닌 여성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도움에 주정부 예산을 철저히 없애고 거부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휴스턴의 패러메딕 멤버로서 여러 차례 버려진 신생아에 출동한 패트릭 파켓 씨가 있습니다. 패트릭 씨는 베이비들이 모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고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결국 사망한 한 베이비의 모친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구아테말라에서 넘어온 티네이저 에버릴다라는 여성입니다. 베이비가 발견되고 며칠 후에 체포되었는데요. 이렇게 베이비가 태어나고 버려지는 장면이 파킹랏에 위치한
시큐리티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는 벽돌 아파트먼트 건물 옆에 세워진 타코 트럭 뒤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간간히 보였는데요. 트럭 옆에서 베이비를 출산하는 동안 아무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쓰레기 봉지에 신생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담은 뒤 그리고 물을 가져다 파킹장을 씻고 쓰레기통 안에 봉지를 버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들어 신생아를 유기한 6경우 중 4건은 아이 엄마가 누군지 확인이 되었지만 혐의가 적용된 케이스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건 엄청난 사회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지난 6월에 앞에 말씀드린 옷을 기부하는 도네이션 빈 옆에 신생아를 유기한 28살 여성은 근방 코너의 노숙자 캠프에 거주해 왔고요. 법정 서류를 보면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매춘, 약물 소지 등 복잡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쓰레기 트럭 컴팩터에 신생아를 버리고 간 22살 여성도 조사 기록에 의하면 샤워를 하던 중간 정신을 잃었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베이비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쓰레기 청소원들 그곳에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손으로 집어들면서 진짜 베이비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너무나 끔찍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텍사스주는 지금 기록적인 주정부 차원의 3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들은 유기되는 신생아 문제에 도움이 되는 어웨어네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재정을 거부하고 있고요. 그 대신 1억 6,500만 달러를 할당해서 유산 대신 다른 옵션을 찾는 방법은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네브라스카주는 최근에 세이프 헤이븐 러를 업데이트하면서 핫라인을 추가했고요. 올해 들어 7만 5천 달러를 할애해서 교육 자료를 더 풍부하게 갖추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역시 2022년 이후부터 매년 5만 달러를 들여서 세이프 헤이븐 웹사이트와 빌보드, 공공 서비스 안내문에 할애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중 언어로 핫라인을 운영하고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도 모든 공립학교 안에 세이프 헤븐 로에 대해서 알리고 무료로 정보 포스터에 브로셔를 제공하게 만들면서 텍사스주와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베이스를 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National Safe Alliance의 어시스턴트 디렉터인 리아 키플리 씨는 작년 텍사스주 의회원들을 만나서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베이비 유기하는 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스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은 정말 비극적이라면서 이럴 때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법 여성들에게 이런 정보가 닿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경우에 처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작년 텍사스도 사실 여러 주들에 조인하면서 많은 커뮤니티에 세이프 헤이븐 베이비 박스 설치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박스 하나에 2만 달러까지 들어가는 이 온도 컨트롤되고 푹신한 드로우가 소방서 외부에 설치되는 것인데요. 베이비를 무명으로 안전하게 놓고 갈 수 있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가 놓아지면 무음으로 알람이 울리면서 소방서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자 작은 마을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커뮤니티 차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박스들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텍사스주의 애블린, 루복 같은 아주 짙은색 공화당 지역인 웨스트 텍사스 지역에서도 어렵게 태어나 버려지는 생명들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비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시체를 발견한 소방관들과 응급요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만약 세계에 종말이 온다면 혼자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이유인지 아닌지는 진짜 모르지만 이 페이스북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하와이에 있는 카와이 섬에 사들인 곳에 1,400에이커 면적의 대규모 컴파운드를 건설하고
이 안에는 5,000 스퀘어풋 면적의 지하 생활이 가능한 쉘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사실 NBA 농구 코트 사이즈라고 나와 있고 현재 미국 내 평균 개인 주택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세상 종말에 대비해서 만든 벙커냐는 질문에 이것을 부정하면서 그냥 단순히 지하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지하실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 지하 벙커를 자세히 보면 그 문은 폭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blast resistance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층계로 이어지는 탈출 해치가 있고 또 생존에 절실한 이 자체 내 에너지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 것입니다. 이 하와이의 건축은 완전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건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이 계약이죠. Non-Disclosure Agreement에 사인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페인터에서 시큐리티 가드, 전기 기술자, 목수 등 모두 포함된 것이죠. 거기다 건설에 가담된 컨스트럭션 회사들도 여러 개 되었는데 이 같은 건설이었지만 각각 나누어져서 다른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이 서로 다른 크루들 사이의 대화는 전혀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40살의 마크 저커버그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수 부자들이 이런 지하 네트워크나 터널을 지으면서 마치 세상이 망하는 날 이 살아남겠다는 의도가 난다는 것이죠. 이런 이름 리스트 안에는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런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지하 벙커가 있는 컴파운드 안에 센터피스로 2개 맨션이 있는데요. 이 안에 실내 공간 크기를 합치면 5만 7천 스퀘어풋이고 이것은 풋볼 구장 하나인 셈입니다. 2개 맨션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터널들은 정말 나무가지처럼 갈라지면서 지하의 모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것이죠. 컴파운드 안에 총 12개 건물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게스트하우스나 운영 장비 등으로 이용되는 빌딩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빌딩들은 줄로 만들어진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방문객이 서로 왕래할 수 있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 건물 안에는 이 풀 사이즈 짐이 있고요. 풀장, 그리고 사우나, 테니스 코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프로퍼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오피스도 있고 컨퍼런스 룸, 상업용 사이즈의 부엌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컴파운드 안에는 20개가 넘는 곳에 시큐리티 카메라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최고의 안전도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위치한 렌치 안에는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 조달될 수 있게 충분한 가축과 말, 그리고 농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다 유기농 진저 팜 그리고 투메릭 팜도 가까이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부인 프리셀라 첸은 지난 2021년 12월 카와이 섬의 110에이커 면적의 땅을 1,700만 달러에 구입했고요. 그전 2021년 4월에는 600에이커를 5,300만 달러, 그리고 가장 처음인 2014년 700에이커를 1억 달러에 구입했었죠. 이런 것을 두고 하와이 로컬 저널리스트인 앨런 파라키니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비평적인 칼럼으로 700에이커 오션 프런트를 막는 거대한 바위 벽을 건설했다고 쓴 것입니다. 본인의 거대한 부를 이용해서 하와이 섬의 일부를 사들여 최고 지하 벙커 외에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겠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만한 한 그런 컴파운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부유층이 이렇게 살아남겠다는 서바이벌 움직임이 새로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양의 모든 공급품을 비축하고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다는 움직임이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최근 달라진 점은 이렇게 세상이 망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강해지면서 이런 것이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요새 환경적인 붕괴에 이 AI의 존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사회적인 불안정한 요소들이 줄줄이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사회를 더 뒤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이 포기하기보다는 돈 많은 부유층들은 다른 방향으로 대처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유층은 전 세계 인구 중 0.001%에 해당되는 부유층입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탈출구를 준비하고 최고 시설을 갖춘 대피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단순히 대피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커버그의 카와이 컴파운드 외에도 일론 머스크는 현재 인류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화성을 시작으로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멀티플 플래닛 방법으로 우주로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 차원의 인류가 장기적인 생존에 앞장서고 있는데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라면 부자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본인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개념과 잘 어울리는 컴파운드를 이미 지어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서바이벌 콘도, 오피덤 벙커스, 비보스 같은 회사들 이름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최고 부자들에게 적합한 지하 벙커 숙박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안에는 편안한 숙박시설뿐만 아니라요. 그 안에는 정원, 시네마, 수영장, 운동 짐, 아트 갤러리, 사우나, 스텝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바이벌 콘도는요, 예전에 미사일 경납고를 럭셔리 서바이벌 주택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하 벙커로 들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멸망이 올지 생각하게 되지만 이런 억만장자가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여권, 패스포트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 어디 거주하거나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이 패스포트를 지참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새로운 패스포트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100년 넘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패스포트를 사용해 왔는데요. 그런데 100년 넘는 여권 역사임에도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이렇게 스탠더다이즈된 각 나라 여권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1차 대전 이후라고부터라고 합니다. 그때 1차 대전 당시에 이 안전도의 이유와 또 스파이가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들어서 최초로 NFC 칩을 이용한 디지털 e-패스포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용되던 이 종이 여권이 이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행 산업계, 또 공항들, 정부 차원의 국제 항공편으로 움직이는 승객들이 패스포트를 꺼내 보여야 하는 것을 없애는 이 다른 옵션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여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소지하지 않는 방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럼 어떤 대신 방법이 있을까요? 그 대신 얼굴을 알아보는 facial recognition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에 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과연 누구인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방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런 방법이야말로 공항 세관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공항 커스텀에서 겪을 수 있는 이 다양한 불편한 상황 등을 다 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이런 방법을 가능하게 만들 기술적인 면에서 이 투명성이 부족하고요. 이런 것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노출 위험성이나 감시되는 레벨이 높아지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종이로 만들어진 현재 패스포트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차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이태리, 미국 등
공항에서는 여권을 지참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이 시범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싱가포르는 시민들이 싱가포르에서 나가고 들어올 때 여권이 필요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외국 방문객인 경우에 싱가포르를 떠날 때 패스포트 없는 세관 절차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50만 명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두고 영국 비즈니스 분석가는 말합니다. 앞으로 여행하는데 이런 방법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코비드 팬데믹이 이 접촉 없는 여행에 박차를 가하고 그 속도를 몇 배 증가시키게 자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승객들이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게 모든 분야가 머리를 맞댄 결과로 변화는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 각 나라별로 이 변화 단계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의 차이, 사용 방법 등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권 안에 NFC 칩 안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앞으로 디지털 방식의 스마트폰 안에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에서 여권 대신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Facial Recognition 카메라가 모든 정보를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테스트되고 사용될 방법이 UN이 주관하는 방법인데 이름이 Digital Travel Credential, 그래서 DTC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Virtual Element라고 부르는데 패스포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실제 물리적인 파트로 스마트폰 안에 작은 빛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철저하게 안전한 범위에 묶여 있으면서 위조가 아님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장점 중 하나는 여행객이 도착하기도 전에 디지털 데이터의 확실성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이 방법이 정착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은 이 현재 종이 패스포트를 지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패스포트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법인데 이것은 아직도 몇 년 더 걸릴 예정입니다. 올해 초 핀란드의 국경 세관에서는 아주 작은 스케일의 테스팅이 있었습니다. 22개의 노선 승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서 여권을 지참하고 입국 절차를 거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승객이 세관을 통과하는 데 걸린 것이 단 8초였습니다. 공항 입국 절차 이런 신속하고 빠른 절차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국내선을 타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와서 입국 심사를 거칠 경우 어떨 때 공항의 긴 대기줄을 보면서 고개를 흔든 적은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몇 초 만에 통과된다는 사실, 정말 생각해도 짜릿하고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렇게 신속한 디지털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이죠. DTC 방식을 두고 이 얼굴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 이 lookalike fraud나 데이터가 범법자들에게 들어가는 등 이렇게 연관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연구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술 회사들이 다양한 verification 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 최고 정확도를 알려주는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모든 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개발에 늘 따라오는 것이 우려입니다. 우려라면서 이 분야 한 전문가는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공정성, 안전도, 투명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가마다 접근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선진국 독일 같은 나라를 여행할 경우 이 독일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이나 국가 차원의 이 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로 본인의 바이오메트릭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마음이 이 정도 편안하지 않은 국가를 갈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종이 패스포트도 혁신적으로 변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쿠킹 오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주부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엌에서 요리하는데 오일을 많이 사용하죠. 어떤 종류 오일을 더 선호하시는지요? 시중에 사실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베지터블 오일이 있고 올리브 오일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올리브 오일과 베지터블 오일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 흥미롭습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 그러면 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죠. 주로 지중해식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런데 올리브 오일이 쿠킹 오일로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요리하는 데는 올리브 오일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쿠킹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일은 바로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이름들 많죠. 뭐 카놀라 오일도 있고 콘 오일도 있고 랩시드 등도 있는데 실제 가장 많은 베지터블 오일은 거의 소이빈 오일이라고 하네요. 만약 본인이 올리브 오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쿠킹에 베지터블 오일 대신 올리브 오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베지터블 오일 하면 다양한 식물에서 나와 만든 오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카놀라가 있고 그레이프시드의 선플라워 콘.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것이 소이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리브 오일은 물론 올리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가 베지터블이 아니고 과일, 프루트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베지터블 오일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공 과정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 올리브 오일은 이 흔히 버진 올리브 오일이 있고 엑스트라 버진이 있죠. 마치 프레시한 과일 주스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케미칼이나 열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죠. 단순히 기계적으로 눌러서 짜내면서 이 올리브의 특유의 맛과 영양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지터블 오일은 정제된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은 케미컬을 이용해서 뽑아내고요. 인간이 섭취하고 소비할 수 있게 블리칭 과정도 거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지터블 오일은 상당히 가공식품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베지터블 오일은 올리브 오일과 역사에서 비교될 수 없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약 200년 이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공식품 이러면 어떤 음식이고 원래 상태에서 변형된 것을 말하는데 이러는 과정에 뜨거운 열을 가하거나 얼리거나 작은 사이즈로 잘리거나 물기를 짜내는 과정 등을 거칩니다. 또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영양가죠. 이 뉴트리션을 유지하는 것인데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많은 영양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연구에서 오일 중 31개를 비교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올리브 오일이 영양가 면에서 최고 옵션으로 오른 것 별로 놀랍지 않죠. 올리브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건강한 지방은 이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병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비교해서 베지터블 오일은 버터나 마가린에 비해서는 포화 지방이 낮으면서 그래도 건강한 옵션으로 생각되는데 그중에 소이빈 오일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양가 면에서는 올리브 오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맛을 따질 때 올리브 오일의 그 특이한 맛을 다 아시죠? 이 맛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특별히 지방을 추가로 더하지 않고 음식 고유 맛을 더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생산 종류와 질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올리브 오일은 쓴맛이 강한 종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약간 매운맛도 있고 어떤 종류는 열대성 맛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맛에 있어서는 베지터블 오일은 중립적인 뉴트럴입니다. 올리브 오일처럼 강한 특유의 맛은 주지 않지만 중립적인 것이 어떨 때는 요리하는 데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오일을 구분하는 데 따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모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일이 연기로 타오르는 온도를 말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오일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맛이 사라지는 포인트죠. 여기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씨 350에서 440도 사이가 이 스모크 포인트고요. 베지터블 오일은 450도 이상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베지터블 오일이 사용하는데 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편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일까요? 이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날것으로 먹는 것에 더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올리브 오일을 쿠킹에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지적이죠. 이렇게 고온의 올리브 오일 사용이 좋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이 베지터블 오일을 사용하는데 올리브 오일을 대체해서 사용하면 이 생각보다 맛을 유지하고 영양가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영양사들이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요리에 올리브 오일 특유의 맛을 더 좋게 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면에 버터나 베지터블 오일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데요. 심지어 초콜릿 같은 디저트와도 올리브 오일이 이 페어가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베지터블 오일을 사용하던 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 사용하는 양도 베지터블 오일과 다를 것이 없이 1대1로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한 컵을 사용해 왔다면 올리브 오일도 똑같이 한 컵 사용하라는 것이죠. 혹시 개인적으로 올리브 오일의 플레이버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면 양을 조금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좋은 오일, 아무래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추천됩니다. 열이나 케미칼로 가공된 것이 절대 아니고 영양가와 최고 맛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할 때 좋은 퀄리티 올리브 오일만 있다면 맛을 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질의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이 가장 추천되는 옵션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건강과 운동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 아주 뜨거운데 바로 럭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R-U-C-K-I-N-G. 럭킹이 지금 소셜미디어의 난리인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걷는 데다가 어느 정도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것입니다. 특히 백팩에 무게를 어느 정도 집어넣고 걷는 것인데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움직임 중 여전히 이 가장 좋은 걷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면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좋은 베네핏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당장 내일부터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은 이미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백팩에 하나 집어서 무게를 어느 정도 집어넣고 등에 맨 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체에 가하는 정도, 강도도 아주 적은 임팩트를 가하는 운동이고요. 사실 이것이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 방식의 기준으로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사실 군인들 다양한 훈련을 거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이 지구력이라 그러는 인듀런스 훈련도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럭킹이 개발된 것이죠. 단순히 걷는 것에 추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걷는 것에다가 약간 강도를 더해주는 또 강도를 다소 올리기 위함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운동, resistance training의 장점을 가져오는 격이죠. 사실 인간이 30살이 넘고 나서부터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이 근육이 하락합니다. 이러다 보면서 뼈 건강, 근육 유지나 성장에 좋은 방법이 바로 resistance train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거, 이 워킹이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유산소 운동 차원의 도움을 주어 왔다면 여기서 말하는 럭킹은 유산소 운동에다가 resistance training을 겸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추천하는데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이것에 한참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 록킹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심장계에 큰 도움을 주면서 심장의 펌프 역할을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이러면서 혈압 조절에 전체 건강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움으로 이 본인의 자세와 등의 강도를 높여줍니다. 등을 약간 뒤로 젖히게 만들어주면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끔 자극하고요. 이런 것은 하루 종일 움츠리고 앉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뒤로 제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록킹은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팩을 메고 야외에 나가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야외로 나가는 것과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는 것과 연관을 보여주었고 이 전체 무드를 좋게 해준다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야외로 나가서 록킹을 하는 경우 햇빛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바이타민 D 생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새해도 왔겠다,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든다면 아주 간단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모든 사람들 집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백팩이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백팩 안에 잡지 여러 권이나 물병을 몇 개 넣고 무게가 조금 나가게 준비하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이 백팩을 메었을 때 너무 낮게 등에 쳐져 있는 것은 피하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허리에 약간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이 백팩에 어느 정도 무게를 넣을지는 본인의 힘이나 사람 몸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처음 시작은 절대 무리되지 않는 범위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서서히 올려갈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 너무 무겁게 시작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단 이 방법이 훨씬 더 낫죠. 만약 본인이 그동안 운동을 거의 자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가벼운 5파운드나 10파운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가야 될지 이거 거리는 처음에는 1마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지 알아보고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반면 꾸준히 어느 정도 운동을 쭉 해온 사람이라면 20파운드 정도부터 시작돼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거리 역시 1마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고 쉬워지면 무게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는 평지를 그냥 쭉 걷는 것보다 약간 언덕진 곳이 있다면 이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록킹은 밀리터리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지구력에 요구되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최근 현대 시점에 록킹 인기가 올라가게 만든 움직임이라고 이 크레딧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 이름이 Go Rock인데 이 회사의 CEO인 제이슨 맥카티 씨입니다. 이 제이슨 씨는 말합니다. 솔직히 록킹 역사는 원시인 시절, 사냥 다니던 시절의 기록도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무거운 것을 들고 이 긴 거리를 움직여 다니는 것은 인간 진화 과정의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인간 역사에 이렇게 쭉 보면 다양한 모양새의 록킹이 늘 이어져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카티 씨는 지난 2008년 튼튼한 백팩을 제조하는 과정에 여기에 연관된 지구력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처음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자신감이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록킹에 관심을 둔다면서 앞으로 뛰는 조깅이나 러닝보다 이것이 더 인기 높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혈압이나 전체적인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마치고 록킹이 추천되는지 확인을 추천합니다. 근데 요새 많은 의사들이 록킹의 좋은 건강 베네핏으로 인해서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겸하게 해주면서 얻는 베네핏은 아주 좋다는 것이죠. 몸 안의 근육이 제대로 운동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얻는 카디오베스큘러 피트니스 운동에 근육 발달이 촉진되고 몸 안 가운데 코어, 등, 어깨, 다리에 좋은 장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걷기에 비해서 무게를 어느 정도 짊어지고 걷는 러킹은 몸 안에 많은 근육이 참여하는 운동을 가져다 주는 격이죠. 몸이 겪는 임팩트, 강도 역시 약한 정도로 무리도 없는 아주 효율성 높은 강도와 지구력을 가져다 주는 좋은 운동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늘 마음먹는 것 중 하나가 살 빼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강도도 그다지 높지 않고 어렵지도 않고 준비에 특별히 필요한 도구도 별로 없으면서 시도해보기 적절한 옵션으로 생각되는 러킹입니다. 인간이 30살 넘어가면서 근육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니 나이를 먹으면서 근력 운동이 더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어느 정도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걷는다면 한층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에 몸의 저항을 가져다주는 레지스턴스 트레이닝이 겸해지면서 얻는 건강 베네핏은 한층 더 높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고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러킹 옵션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추천합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